95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저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이 포뮬러 1이라는 게 재밌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성장이 필요가 없는. 예? 성장이 필요가 없다고. 포뮬러 1은 기술의 경쟁의 장이지 첨단 기술의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차입니다. 예? 거기 도심지 막아놓고 F1을 하면 네. 잘 될까요? 저는 제가 2009년도 12월에 사인을 하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의 주로 그러면 영국 어느 쪽에? 계속 저희 회사는 영국에 있었으니까요. 영국에서 계속. 그러니까 르노 F1 팀, 예, 로터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알파인, 알핀. 예. 죄송합니다. 이거 무식이 티났네 벌써. 이거 예. 10초 만에 무식이 티났네. 이번에 대표님이 F1 책을 쓰셨는데 휴먼 리미트. 예. 이게 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개정 증보.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 영화 나오는 거 알고 이렇게 책을 아니요, 몰랐어요. 다시 좀 아니에요? 예,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이 예, 갑자기 빵 형님이 브래드 피트 형님이 막 차를 몰고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번에 그 영화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게 F1이 글로벌로 가는 위상 대비 음,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높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다시 흥미를 막 갖기 시작한. 예, 저한테 그 DM을 보내주시는 고등학생들이 한 평소보다 한 10배는 는 것 같아요. 해서 저처럼 알핀을 알파인이라고 읽었던 사람들 한테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첨언하자면 예. 이 책은 전공서적과 입문서의 중간 정도로 제일 생각하고 썼는데요. 예.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에이, 죄송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과 네, 좀 과학 쪽 공부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봐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들, 이과 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입니다. 특히 막 남학생들. 예, 맞습니다. 남학생들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F1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F1이 진짜 그야말로 돈잔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이 어떠시길래? 예. 저도 사실은 저는 엔지니어니까 그 돈에 대한 사실은 그런 고민이라든가 이런 뭐 포뮬러 1이 얼만큼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보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뭐 엔지니어고 저의 뭐 지능과 지식과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 대표로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사업의 규모, 인더스트리의 규모라든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도 대표님께서 네. 초청해 주셔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봉들도 장난이 아니죠. 연봉은 제가 화면 한번 네네네. 보여드릴까요? 드라이버들. 예, 2024년도에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위를 이렇게 톱 10 정도로 아마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기본으로 단위가 이제 밀리언, 예, 100만. 포브스에서 나온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75 밀리언 달러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 95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1000억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저 친구가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네. 네덜란드 드라이버입니다. 잠깐만, 7,500만 달러요? 7,500만 달러죠. 저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하고 계약한 금액만 따진 거고요. 개인적인 스폰서십으로 받는 돈은 별도입니다. 해밀턴이 2위예요? 예, 해밀턴이 2위로 밀렸습니다. 와, 저는 해밀턴이 제일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저 제일 위에 있는 막스라는 저 드라이버가 지금 가장 아직 전성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해밀턴을 따라잡고 있는 베스타펜.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이제 지는 해 같은 오, 벌써요? 아직은 뭐 일단 좀 그렇습니다. 이거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사실은 큰일 나거든요. 또 왜냐하면 F1 팬들 또 몰려오면은 몰려오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요. 커뮤니티에 싸움이 나고 괜히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저는 네. 뭐 대중의 평가를 제외하고 일단 오. 어떤 미디어의 평가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드라이버들이야 진짜 뭐 전 세계 몇 명 없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MLB에서도 탑 클래스들 뭐 고연봉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감독이나 엔지니어 분들의 연봉 수준은 어때요? 감독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받는 수준입니다. 보통 많이 받는 분들은 한 300억 연봉이? 예, 그 정도 수준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팀의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정확한 금액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근거는 사실 제일 최근에 그 에이드리안 뉴이라는 F1에서 가장 현재 유명한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좋은 차를 만들어 왔던 그 제일 최고의 엔지니어가 계세요. 예. 이제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테크니컬 오. 다이렉터를 계속해서 여러 자동차들을 이제 예. 성공시켰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레드불이라는 팀에서 어. 아스톤 마틴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때 예. 계약 금액이 드러난 거로 한 400억 정도로 됐거든요. 계약금만. 그래서 그분 연봉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다. 엔지니어가. 엔지니어가. 하지만 근데 이제 그분만큼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와. 그분 때문에 F1 엔지니어의 평균 값은 올라갔죠. 아니 근데 김남호 박사님도 네. 올해 1월, 25년 1월까지 알핀 네, 맞습니다. F1 팀에서 엔지니어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충 그럼 400억? 아니야, 400까지 아니더라도 몸값을 마음대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엔지니어의 몸값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면 이 정도 경력이면 또는 이 정도 부문이면 어느 정도 받는데 이거 거의 뭐 공식처럼 돼 있어서 예, 예. 제가 생각엔 현대자동차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F1 팀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보통 생각하시는 게 뭐 이런 그 톱 드라이버들, 예, 예, 예. 그다음에 톱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받는 금액들, 그다음에 이런 F1이라는 비즈니스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금액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액 연봉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뭐 팀도 몇 개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 유로피아 모터스포츠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 받는 그 연봉 수준은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현대자동차 수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벌을지 모르겠으나 네네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신가 모르겠는데 그 전 세계 F1 드라이버는 한 팀당 2명씩. 네. 해서 해봐야 뭐 한 20몇 명. 20명. 전 세계.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한 26년에 네. 한 팀이 더 F1에 생기나요?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자동차 회사 캐딜락이 들어옵니다. 왠지 캐딜락이랑 F1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예, 그래서 그 한 팀이 더 들어오면 이제 22명 되는 거예요. 이야, 그 팀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요? 이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 팀별로 지금 현재 10개 팀 있는 네.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10개 팀, 그러니까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 그다음에 맥클라렌, 아스톤 마틴, 알핀, 윌리엄스, 이제 RB라고 해서 이제 레드불의 세컨드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킥사우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아우디로 참가한 팀이고요. 이제 하스 이렇게 10개 팀인데요. 예. 첫 번째 컬럼에 있는 밸류에이션은 보지 마시고요. 저거는 그냥 회사의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되니까 필요가 없고 이제 23년 이 레비뉴라고 보는 네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컬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죠? 23 레비뉴. 요거요? 예, 그게 이제 23년도에 예. 그 팀들이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번 팀이 페라리가 수입이요, 저게? 619 밀리언이니까 6억 달러가 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 6억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이제 못 본 팀이 이제 184 밀리언이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 한 3, 400억? 3천억 좀 안 되는. 예, 그 정도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페라리는 거의 1조 원 번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보통 예. 보시면 페라리, 메르세데스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페라리 같은 경우는 포뮬러 1하고 자동차하고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포뮬러 1 팀과 양산차 팀하고 좀 모호하고요.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팀이 어디냐면 저 윌리엄스입니다. 7번. 예. 윌리엄스가 순수하게 네. 포뮬러 1만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관계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포뮬러 1에서 나오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포뮬러 1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어떤 뭐 수입, 지출 이런 걸 보려면 사실 윌리엄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제일 병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이런 거 빼고 네, 맞습니다. 순수하게 맞습니다. F1 팀, 그러니까 스포츠 팀 운영으로 얼마나 버는가? 정확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거의 1억 6천만 달러. 예,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도 제가 한 한번 3천억. 재무제표를 하나 뽑아왔어요. 오,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요거는 무슨 표예요? 이게 지금 주식회사 윌리엄스 F1의 재무제표인데요. 2019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디스컨티뉴잉 오퍼레이션 보실 필요 없고요. 이건 이제 예전의 사업인데 아직도 돈이 레비뉴가 나오고 있어요. 수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보지 마시고 예. 이제 첫 번째 칼럼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19년도 겁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옛날 예. 건데 뭐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레비뉴 이제 인컴, 그러니까 수입이 한 이제 96 밀리언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2천억 가량 되는 거죠. 2천억 원. 그러니까 수입이 한 2천억 원 정도 2019년에 발생을 했고요. 네네네. 판매비가 한 500억, 600억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죠. 운영비. 그러니까 차 개발하고 인건비 내고 뭐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한
억 원대 초반? 예, 1,000억 원, 한 1,500, 한 3,400억 되려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영업 손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0억 한 손해를 본 거죠. 적자예요? 그렇죠. 적자입니다. 아이고 저거 뭐야? 3천억 원 가까이 벌어도 예.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금 계속 적자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포뮬러 1이라는 게 사실은 재미있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성장이 필요가 없는 예? 분야죠. 성장이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10개 팀이 경쟁을 하는 체계고요. 네네네. 10개에서 1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매출이 많이 느는 거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예. 근데 1등 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들고 그 예. 고인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순위 변동도 어렵고. 예. 그런데 이제 하위권 팀은 또 만년 하위 막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네. 여기 보시면 1등하고 2등을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의 이 손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흑자 적자 똔똔. 네, 흑자, 적자, 요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그냥 보유금으로 그냥 놔뒀다가 적자를 메꾸는 정도? 그 정도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돈을 버는 걸 거의 대부분 다 투자해서 1등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벌면 대부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개념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레비뉴가 늘고 인더스트리가 커져도 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왜 미국 메이저리그도 예전에 머니볼 생각해보면 거기도 브래드 피트 형님이 나왔네. 네. 빵형. 그 보면은 하위권 팀은 어떻게 해서든 지출 적게 해갖고 알차게 구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다 선수 키워서 뭐 트레이드하고 막 큰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F1은 그냥 비슷한 거예요. 막 지출도. 이제 자차 개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네, 그래서 톱팀을 따라잡으려면 톱팀만큼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규모 자체가 경쟁이 되지 않다 보니까 7, 8, 9등도 1, 2, 3등처럼.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별로 안 남는 스포츠구나. 예, 그래서 돈을 남기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비뉴가 만들어지는 구조상 스폰서십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스폰서십을 받는 것들이 보면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있는 거고요. 메르세데스도 사실은 메인 스폰서가 메르세데스인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에스턴 마틴도 마찬가지고요. 뭐 맥클라렌도 뭐 양산차가 있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메인 스폰서들이 주된 그러니까 수입원이고 그 수입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차를 만들어서 빨리 달려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무슨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스폰서십은 이제 자기네들이 팀 운영하고 유지할 만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온다는 가정에서 돈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받고 스폰서십을 받고 돈을 버는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 캡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계. 한계를 만든 거예요. 얼마 이상의 팀 예산을 쓰지 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아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속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팀들은 사실 코스트 캡에 이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딱 보시면 그렇죠, 뭐 아무래도. 표에서 분명히 딱 드러나는 팀들이 무제한으로 있습니다. 막 예, 반대를 했던 분명히 무제한으로 쓰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나머지 팀들은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꼴랑 해봐야 10개 팀인데 그 안에서 양극화되고 초양극화되면 예,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또 재미도 있다를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스폰서, 네. 물론 뭐 페라리, 벤츠 뭐 이런 데들 메인 스폰서가 있습니다만 엄청 많이 붙잖아요. 뭐 차, 그 옷에도 그렇고 차에도 뭐 범퍼 이 윙부터 헬멧 뭐지 이거 가드 안전 가드 네네. 거기 하나하나 다 붙더라고요. 예, 거기 다 이제 돈이죠. 그게 다 돈이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붙는 게 돈이 얼마나 할까? 그게 제가 한번 제 찾아보셨어요? 폴더를 막 뒤져봤더니 네, 있어요? 2012년도에 제 너무 예전에, 오래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 회사에 관둔 지 얼마 안 됐고 네. 너무 최신 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보안 유지에 대한 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건 역사니까 이 지금 현재 보여드린 이 표는 이 팀이 파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 팀이 실제로 파는 금액은 절대 극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 기관에 의해서 니네가 투자했을 때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거야 해서 이제 광고 효과. 광고 효과를 광고 이제 효과.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근데 저게 2012년 버전이에요. 2012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상대적인 비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 기준. 요게 이제 얼마나 비싼지를 대충 보여주는 그 비교표니까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게 사이드 팟이 뭐예요? 사이드 팟. 사이드 옆구리?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데 맞습니다. 옆구리인데 차 옆구리. 차에 그러니까 포뮬러 1 레이스카를 보시면 옆구리가 불룩합니다. 예,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엔진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유압 장치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가 이렇게 불룩하거든요. 거기다 그 붙이면. 앞쪽에 이제 붙는 일종의 가이드 플라스틱입니다. 거기에 광고를 붙이면 네. 3천
거의 한 300만 달러의 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13년 전 기준으로. 예. 근데 5,2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드라이버 스토머크면 어디 운전사 위장이? 아닙니다. 드라이버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를 할 때 그 배에 딱 보이는 그걸 배에 스토머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찍혀 있는 스티커. 잠깐만. 보통 여기 가슴 쪽이 비싼 거 예, 아니었어요? 이쪽 이렇게. 여기를 전체적으로 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 체스트는 좀 작은 거, 그다음에 스토머크가 좀 큰 거. 이렇게. 배. 예. 그게 더 비싸요. 그래서 저게 지금 노출 빈도에 따라 거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드라이버들은 계속 노출이 되고 인터뷰 같은데 항상 많이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나 배 부분 앞면이 노출이 되니까 비싼 거고요. 어. 가장 비싼 건 지금 샤시 그러네. 톱이라고 돼 있잖아요. 샤시 탑. 예,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앉아 있는 이렇게 그 차 몸통이 있습니다. 예, 몸통에 그 그 앞에 길다랗게 이렇게 코처럼 생긴 그 부분이 네네네네. 길거든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노즈까지 가는 그 거리, 거기가 굉장히 넓어서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마크를 큼지막하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로 따지면 거의 보닛 같은 맞습니다. 그 부위. 예. 거기에 제일 거기가 크게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아. 대부분의 이제 타이틀 스폰서라든가 메인. 그해 메인 스폰서가 거기에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중계에 잡힐 때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광고 효과가 되니까 예. 뭐 거의 눈 둘 데 없이 정신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유일하게 붙일 수 없는 곳이 타이어거든요. 예, 타이어는 달아버리니까. 이제 근데 그 타이어는 지금 그 피렐리라는 공급 업체가 독점 공급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독점 계속. 광고죠. 근데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예. 그럼 저게 팀별로 알아서 광고 유치하듯이 받는 거예요? 팀별로 아니면 받습니다. PR하는 F1 협회가 받아요? 아닙니다. 팀별로? 이거는 각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불 팀은 똑같은 이제 샤시 탑인데 얼마고 네. 저기 한 8등 9등 하는 팀은 또 다르고 차이 많이 나겠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재무제표에 음. 그 레비뉴에 잡혀 있는 것들이 한 절반 정도는 프라이즈 머니, 그러니까 우승 상금, 그러니까 그 챔피언십의 결과에 따른 상금. 그다음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보여드린 이 스폰서십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뭐 한 2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브랜딩에서 나온. 또 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왜 운동 선수들이 팀 스폰 받는 거랑 별개로 네. 본인 스폰 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드라이버들도 그렇게 합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드라이버를 보면 그 모자에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그 선캡을 보시면 또 드라이버마다 좀 다릅니다. 보면 어떤 드라이버는 그냥 팀명이 써 있는 드라이버가 있고, 어떤 드라이버들은 보면 이게 색깔은 같은데 다른 회사의 명칭들이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드라이버를 따라가는 브랜드들입니다. 그건 이제 규정상으로도 가능한 상관없습니다. 거고 개인이 예. 받아오는 거니까. 네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막스 베르스타펜은 네덜란드 더치잖아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기업들이. 가장 포뮬러 1과 뭐 이미지가 맞는 기업 생각하시면 하이네켄, 하이네켄 메인 스폰서, 개인 스폰서인 것 같고요. 그럼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뭐 페르난도 알론소 이런 분들은 자기 브랜드가 있어서 자기 브랜드 항상 달고 나오고. 뭐 해밀턴도 그렇고 자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 해밀턴은 아마 다른 그런 스폰서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산탄데르라는 뭐 스페인 회사, 은행이 막 계속 스폰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그런 뭐 어떤 스폰서들은 계속 그 드라이버에 이렇게 따라붙는. 포뮬러 1에서 죽은 사람들 질문이 있길래 그걸 제가 실어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망자 수가 확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 예전에는 저 왼쪽에 그럼 1년이에요, 저게? 저게 지금 10년 간격으로 10년 한 단위로 건데요. 예, 15명씩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80년대 돼서 급감하죠. 그래서 4명 사망자로 확 줄었는데 사망률이 훅 떨어진 거예요? 요때가 지금 요게 등장했어요. 저게 뭐예요? 이게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탄소 섬유로 처음으로 이 안전셀을 만든. 예전에는 저게 그러면 쇳덩어리였다가. 예전에는 쇠나 가벼운 재질의 쇠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차가 반파 이상이면 죽었던 것들이. 너무 차가 단단하니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부서지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카본 파이버가 등장하면서 드라이버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지기 시작. 콕핏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저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이때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가 등장을 했고요. 네네네. 이때부터 사망자 크래시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이 샤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서질 때는 부서져야 되는. 저기는 부서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아야 될 때는 부서지지 말아야 되고. 절대 부서지면 충격을 또 흡수할 때는 흡수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부서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안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 부서지지 말아야 되는 테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급감을 했고요.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2000년대는 0이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때 2000년대 이제 더 이상 포뮬러 1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10년도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2명을 표시가 됐는데요. 이게 한 명은 실제 레이스 때 사고가 나서 후에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테스트를 하다가 사망하셨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때 사망했던 게 두 분 다 두부 손상으로,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다쳐서. 헬멧을 쓰고 예, 있었지만.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그래서 외부의 어떤 구조물이 머리를 향해서 그냥 날아올 때 또는 차가 부딪혔는데 머리를 강타해버리는. 강타해서 부딪혔을 때 그때는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일로라는 이 구조물이 생긴 겁니다. 그 그래서 오른쪽 차 보면 저 T자 형태로 되어 맞습니다. 있는. 여기 이제 오른쪽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헤일로라는 장치고요. 아. 그냥 뭐 특별한 뭐 특수한 장치는 아니고 그냥 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그냥 구조물입니다. 저게 헤일로구나. 네. 그래서 근데 요게 버스 2층 버스 하나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예,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렇게 해서 올라타더라도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드라이버는 이 헤일로가 없었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T자여서 아마 시선을 좀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 처음에 이제 그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두부 손상 문제는 항상 있었던 문제고요. 2008년에도 머리에 앞차에 그 부품이 날아와서 드라이버가 머리를 맞고 이제 머리가 골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인데 이 헤일로가 2018년에 공식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예쁘지 않다? 저게 왜 안전하냐? 더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도입을 했는데 사실은 살렸네. 이것 때문에 많은 드라이버들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왜 우리가 오픈카라고 하는 이제 컨버터블 보더라도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요 시트 위로 안전바가 이렇게 있어서 뒤집혔을 때도 전복됐을 때도 예. 살려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그리고 이제 2023년도죠. 2023년도에 이제 23년이 얼마 안 됐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완파되고 폭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 뒷부분이 날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렸네 차가. 앞차에 붙어 있는 엔진하고 같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차가 엉겨 붙어서. 예. 아니 이제 한 대입니다. 이 차가 부서진 거고요. 예. 이게 원래 완전한 차였는데 벽에 부딪히고 반토막이 나서 뒷차는 여기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앞차가 뚫고 넘어가서 차의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이 엔진과 함께 타고 있는 겁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가 여기서 차 안에서 36초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불타는 상황에서? 불타는 상황에서 36초 살아 나와. 저거 누가 꺼내준 거야? 스스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있는. 스스로 보통은 이제 괜찮으면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저 정도의 큰 상황이면 스스로 못 나오는 경우가 정신이 잃을 수도 대부분이거든요. 있고. 예. 그런데 이 불 때문에 사실은 안전 요원들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죽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영화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이버 이 수트가 이제 방위험 소재였던 거니까 이런 안전 장치들이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추가된 겁니다. 목보호대, 이런 뭐 카본 파이버 콕핏, 그다음에 저런 방염 소재의 옷들, 뭐 안전 벨트들도 이제 6점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안전 장치들 계속 나와. 그리고 구조도 드라이버에게 훨씬 더 안전하게 계속 바꾼 겁니다. 그냥 빨리만 달리고 굉음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까지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도입을 잘 안 하는. 그래서 그 규정도 부품 규정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 드라이버 분들이 연봉 많이 받는 목숨 걸고 달리는 거라. 드라이버들 2시간 동안에 저속도로 달리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사실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 한 번 앉으면 네. 2시간 정도는 지나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2시간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1시간 50분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나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대략 한 2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한 번 레이싱이 시작되면은 1시간 50분 동안을 해요? 계속 있어야 돼요. 305km에서 10km를 계속 달려야 되거든요. 쉼 없이. 야, 그래서 체력도 그렇고. 예. 오늘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라이버라고 그래도 이게 재밌는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극한에. 근데 또 그 스피드를 또 사랑하고. 즐기기는 너무 좋은 스포츠니까 많이 즐기시고. 마지막에 브래드 피트가 이제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F1에도 들어온 팀 나간 팀도 되게 많잖아요. 네. 또 그 F1 더 무비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서 출신인데 거부가 돼가지고 본인 돈으로 네. 팀을 만들고 네. 뭐 나중에 뭐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 개인적으로 팀을 만들고 소유하는 것도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포뮬러 1 팀으로 만드는 건 사실은 다른 모든 팀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팀을
인수하는 인수.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인수자가 보통의 경우에는 부호가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회사 펀드를 만들어서 사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음. 본인이 돈을 대고 그 회사 이름으로 이게 캐피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수하거나 인수하거나 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스폰서십을 갖거나 자동차와 소유 지분이 같이 얽혀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경우 1인 지배가 가능한 그런 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인 회사는 뭐 에스턴 마틴은 지금 에스턴 마틴을 그러니까 자동차 스포츠카 회사죠. 예. 그 회사를 인수한 인수자가 포뮬러 1까지 아. 같이 인수를 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배 구조들을 보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따로 사모펀드 지분도 좀 같이 섞여 네.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로렌스 스트롤이라는 비즈니스맨인데요. 아들이 포뮬러 1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빠 찬스에 그래서 지금 그 아스톤 마틴 세컨드 드라이버가 란스 스트롤이라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팀 하나 거의 샀다. 뭐 그런 심이죠. 그리고 운전하고 싶니? 아빠 F1 팀 하나 사줄게. 예. 아빠만 믿어. 아유, 부럽네. 그리고 지금 메르세데스 팀은 그 토트 울프라는 네. 분이 지금 회사의 그 팀 프린시플인데 그분이 아마 33% 정도. 그분이 예전에는 윌리엄스 팀의 이제 대주주였었죠. 근데 그 돈을 빼서 메르세데스를 사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재밌네요. 예. 그리고 지금 모던 F1을 만드는 이제 버니 에클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 포뮬러 1의 어떤 소유 지분을 다 팔고 예.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포뮬러 1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개인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포뮬러 1 팀을 만들고 예. 운영하다가 이제 포뮬러 1의 그 지주 회사를 다 자식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김남호 박사님도 혹시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저는 지금 그런 꿈은 꾸는데 네.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꿈을 꾸고 로보로드. 있습니다. 예. 로보로드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F1 팀을 만드시려는 건 아니고 뭐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근데 우리 돈 얘기 좀 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경제 쪽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네. 돈을 좀 많이 밝힙니다. 네. F1 차량 한 대 가격을 얼마?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차 가격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용이 아니라서 뭐 챗 GPT에 쳐보시면 네. 대략적인 가격을 산출을 해주거든요. 예. 저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 1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차 몇 대 1년에 만들어? 이렇게 질문한 경우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파트별로 생산 대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기준으로 차가 몇 대가 생산되는지를 할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노콕이라고 불리는 차의 뼈대를 네. 가지고 기준을 할 거냐 하면 한 팀당 1년에 한 최대 5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버가 앉아서 운전하는 그 절대 부서지지 않는 뼈대. 예. 그게 그러니까 한 대는 무조건 부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나머지 2대는 실제 그러니까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한 번도 부서지지 않으면 2대로 시즌이 끝나는 거고요. 운 좋게. 예. 그럼 나머지 2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해서 팔기도 합니다. 남았으니까.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큰 크래시가 생기면 이 구조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파손이 어떻게 파손됐는지 그래서 모르니까. 그건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샤시를 쓰고요. 안전상 이유. 예.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대 정도 샤시 기준으로 5대 정도 만드는데 나머지 파트들은 사실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모듈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윙 하나 부러지면은 요거 바꿔 끼고. 네네. 영화 보니까 그 윙 하나에 몇십억이라고 막.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더 성능이 좋게. 그거는 계속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진 기준으로 하면 드라이버당 한 시즌 동안 그 드라이버의 전체 어셈블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한 4대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갈아타도요? 엔진을 너무 많이 소모하면. 그러니까 엔진이 수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1년 내내 한 26경기 동안 엔진을 4대 이상 태워 없애면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태워 없앤다는 개념이 뭐예요? 뭐 너무 과속을 해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소모가 된 거죠. 그 안전을 위한 규정인 거예요? 안전을 위한 규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잖아요. 엔진을. 그러니까 막 엔진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돈이 많은 팀은 계속 매 경기마다 엔진 하나씩 태워서 쓰는 거죠. 새 엔진으로 갈고. 무조건 새 엔진이 성능이 좋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쩐의 전쟁을 좀 막으려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드라이버당 4대니까 엔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명이니까요. 8대에서 10대 정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즌에요. 예. 1년에. 예. 근데 엔진 하나당 지금 팀하고 엔진 공급사하고의 그 딜 금액 규모를 보면 한 1년에 한 150억에서 200억 가량입니다. 엔진만. 엔진 공급이. 그러니까 10대 정도로 잡으면 대당 엔진이 한 15억 정도 대략적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거죠. 엔진만. 엔진 블록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가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보면 양산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분의 1 정도 제가 4분의 1 또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따지면 차 가격이 150억은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그 150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차량 녹여서. 대수로 대략적으로 나누면 150억 정도 되는 거죠. 뭐 야구 선수가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연봉 얼마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 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팔지도 않고. 예. 그리고 팔 때는 보통 껍데기만 팔거나 엔진 빼고. 네. 그리고 엔진을 되게 오리지널을 아닌 걸로 팔거나. 왜냐하면 이 오리지널 엔진은 사실은 그러니까 메인터넌스가 없으면 유지보수한 게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굳이 사겠다면야 불용한 걸 팔겠지만 아니면 보통 구매자들이 산 그 포뮬러 1 샤시에 맞는 엔진을 튜닝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다가 자기가 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어디서 뭐 동네에서 타고 다녀?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사서 관상. 본인의 팀을 끌고 나가서 트랙에서 이제 한 바퀴씩 돌고 하는 그죠. 부자들은 이제 트랙 나가서. 예, 또는 투자용으로. 요트 타듯이 F1도 그렇게 타고 해서, 오고. 예.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그 빵 형님이 차 여러 대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시즌마다 이제 반파, 완파 될 거 대비해서 또 총 5대까지는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창고에서 이제 꺼내오고. 네네. 그 만약에 다 해먹으면은 이제 엔트리를 못 하는 거죠. 시즌 그냥 중간에서 종료. 예, 종료입니다. 그 영화처럼 차가 많이들 이제 부서지기도 하나요? 예, 많이 부서지죠. 보통 차가 충돌을 하게 되면 카본 파이버로 된 그런 재질의 것들은 대부분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카본이 단단하긴 해도 깨지긴 잘 깨지죠. 예. 세이프티 셀이라 그래서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부분만 안 깨지게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깨지게 설계를 합니다. 오히려 더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 그 영화에서 그 부셔지는 거 볼 때마다 뭐 어떤 느낌이? 실제로 레이싱 중에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우리 차가 부서지면 절망하고 다른 차들이 부서지면 환호하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예, 맞습니다. 15년 정도 있었는데요. 15년 동안 제가 레이스를 볼 때 다른 회사 차를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레이스 중에는 레이싱 중에는 우리 팀 차만 계속 예, 우리 팀 차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메이저 팀들, 그다음에 잘하는 팀들, 그다음에 막 이렇게 추월 경쟁하는 팀들을 계속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여주고요. 예, 저희는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안 잡힐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잡혀서 뭔가 우리 팀이 좀 좋은 액션을 취하고 있다 또는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TV로 더 눈이 많이 가게 되는. 그 영화에서처럼 그러면 드라이버들이 엔지니어들한테 이 부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아끼고 계속 막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하나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보통 드라이버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는 그 레이스 엔지니어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럼 이분은 계속 드라이버의 피드백을 계속 받죠. 받는데 사실상 엔지니어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전투기가 한번 이륙을 해서 하늘을 뜨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전투기 조종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그 pitwall 그 레이스 엔지니어들이 보는 데이터 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레이스 엔지니어들은 앞뒤 상황 그러니까 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 이 드라이버의 앞 상황, 뒤 상황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그 새가 보듯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차가 분명하게 모니터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 워닝들이 뜹니다. 그런 것들은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너가 어디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떤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또는 네가 너무 많이 타이어를 지금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알려주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가 어떤 문제가 있어라고 보통 피드백을 주면 그거는 1차적으로 하는 레이스 드라이버는 사실은 감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네. 그래서 그 뒷단에 있는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 더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보고. 예, 실시간으로 보고. 그래서 그게
그 빠른 시일 안에 조작을 해서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 메카니컬 문제들은 사실은 복구를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랑프리 하나가 끝나고 네.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는 또 뭐 이렇게 피드백 주고 예, 그때는 이제 바꿔야죠. 이거 바꿔보자. 예, 문제를 찾아서. 근데 그 엔진이란다. 그 타이어가 얼마나 달았는지까지도 어디 데이터가 나와요? 실시간으로? 그게 실시간, 그러니까 팀마다 그게 다른데요. 예.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프랙티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연습 주행을 통해서 그 타이어의 성능을 대략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탔으면 이만큼 달았을 맞습니다. 거다. 이 정도 타면 속도가 이 정도 줄고 있어. 이런 정도의 약간 트렌드를 보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프랙티스 세션을 3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피렐리 타이어에서 가지고 온 3가지의 컴파운드를 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소프트, 미디엄, 하드. 예,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 레이스에서는 한 100kg이 넘는 연료를 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들이 무거운 연료, 이 타이어, 그 연료도 없어졌을 때, 했을 때 이 타이어, 이런 것들의 컨비네이션을 다 테스트하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제 이 경우를 대표하는 일종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3개의 세션 중에.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타이어의 성능을 알고 타이어 바꾸는 전략을 짜놓습니다. 그렇죠. 작전을. 예. 그런데 막상 레이스가 시작을 하면 그 시나리오 예상하고 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을 때도 있고, 아니 빗나갈 때도 있고,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작전대로 잘 수행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또 작전과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고.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막 이제 뭐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타이어에 대한 물성, 그다음에 타이어의 성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팀들이. 알 수가 없다고요? 예. 정해진 거 나오잖아요. 정해진 게 나오는데 타이어가 이 조건에서 얼만큼의 힘을 내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랑프리 하는 곳마다 온도, 습도 다르고, 다릅니다. 지면 다르고. 예. 그리고 그 컴파운드 조성을 조금씩 바꿀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컴파운드 조금 바꿀 거야라고 이제 피렐리에서 이게 알려줘요. 그럼 이제 또 팀은 비상이 되는 거죠. 그 컴파운드는 이 타이어의 재료 같은 재료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왜 바꿔요? 그 시즌 중에? 이 사람들도 계속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는 영화나 이런 그 레이스를 보시면 담요를 가지고 이렇게 타이어를 그렇죠. 이렇게 보온. 덮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물론 아시겠지만 타이어를 데피는 거거든요. 네네네. 적정 온도까지 높여서 타이어가 가장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정도의 끈적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타이어 워머? 타이어 워머, 블랭킷, 타이어 블랭킷이라고 하지 보통. 그런데 그게 원래는 아마 올해부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원래 했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런데 이제 피렐리의 요청으로 그거를 제발 그냥 당분간 더 사용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하는 만큼의 타이어 성능이 못 만든 겁니다. 피렐리가 어떤 마일스톤을 정한 거죠. 우린 이때부터 타이어 블랭킷 사용하지 않겠어.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들 개발을 해보니 워머가 없는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열, 온도를 이제 따뜻해 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 그래. 워머 안에도 무슨 이렇게 그냥 담요처럼만 해놓는 게 아니라 온도를 높이는 장치가 있다면 전기 담요. 전기 담요입니다. 전기 담요. 전기 담요. 예. 우리 전기장판. 예, 전기 장판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뭐였죠? 그 무슨 레이싱이라죠? 미리 한 바퀴 돌아보는 거? 포메이션 랩. 포메이션 랩. 때도 일부러 막 지그재그 달려서 타이어 온도를 막 높이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 영화에서 보면 브래드 피트가 일부러 꼴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천히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타이어 온도를 유지하려고 혼자. 네. 그 정도로 민감해요? 온도에? 그게 좀 약간 영화에서? 영화적인 좀 상상력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타이어의 온도하고 네. 접지력, 그립하고 디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성능 저하 요건데요. 지금 이제 녹색이 타이어의 접지력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점점 타이어가 더 잘 버티는 거 끈적해서 이제 횡 가속도, 그러니까 도로 막 급격하게 코너링 했을 때 더 잘 버텨주는 거고요. 이제 디그라데이션은 커브상으로는 높아지는 거지만 점점 바보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성능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보면 이 그립 레벨이 한 80도에서 100도 정도 요 사이가 제일 높습니다. 접지력이. 엄청 뜨거운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디그라데이션은 막 이렇게 타이어가 좀 막
타 없어지고 막 달아 없어지고 이런 거니까. 지우개처럼. 예, 온도는 이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더 달아 네, 없어지는 빨리 나빠지 달겠죠. 빨리 다는 거죠. 그립 레벨은 여기가 이렇게 한 제일 좋아요. 80도에서 100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스위스폿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100도가 넘어가 버리면 뚝 떨어집니다. 그립감이 확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 돼 버리면 거기 그냥 지우개 끼고 달리듯이.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코너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엔지니어들이 드라이버한테 너 지금 타이어 온도 계속 재거든요. 뭐 일반 자동차 지금 우리 TP 그러니까 타이어 모니터링 요즘 공기압까지 다 나오죠. 있으면 얼마나 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실시간으로 온도 온도를 재면서. 그 온도를 계속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야, 네 타이어 지금 100도 넘어갔어라고 알려주면 네. 어떻게 뭐 속도를 낮춰야죠. 아 그래요? 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코너 살살 돌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어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순간에 막 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코너에서 이겨야 되고 막 네. 차들 겹쳐 있고 한데 네, 어쩔 수 없죠. 타이어 온도까지 신경 쓰면서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대사에서 보면 타이어를 아껴 쓰라고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우개랑 똑같습니다, 사실. 막 지우개 너무 많이 한 번 지우는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쓸 지우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타이어는 가급적이면 오래 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이 타이어에 있는 러버가 언제 다 달아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 기간 중에 충분하게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타이어가 러버가 다 소진이 돼서 그립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을 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트렌드만 알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피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아차 하고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면은 성능 안 좋은 상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시간 까먹고 또 이게 레이싱 전략 중에 하나가 다른 팀은 피트에 이제 바퀴 밖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안 바꾸고 들어가서 시간을 아끼는 전략 어떤 게 더 맞을 것이냐 막 예, 피트는 보통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때 바꿔야 되는 바꿔야 될 때니까 원래 바꿔야 되는 시점과 우연하게 그 레이스가 어떤 안전 때문에 세이프티카 상황이 되면 핏을 열어주거든요. 네네네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원래 예상 타이어가 원래 바꾸려고 했던 타이밍과 얻어 걸린 세이프티카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고요. 안 맞더라도 일단 먼저 바꾸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타이어를 먼저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세이프티카 상황이 또 떨어지면 운이 나쁜 거네요. 예, 운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격이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바꾸고 나서 한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쯤에 세이프티 상황이 벌어지면 땡큐. 들어가면 땡큐고 그런데 뭐 놓치면 이제 나 방금 지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후진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 영화 보면 브래드 피트가 일부러 사고 쳐가지고 세이프티카 상황을 연출하고 네. 그때 이제 다른 팀 동료가 타이어를 바꿀 수 있게끔 하잖아요. 예. 그건 실제로 있었던 스캔들입니다. 2009년 작전은 아니죠. 그건 이제 작전이라고 불리면 안 되죠. 그거는 도박에서 장난을 한 거죠. 근데 실화가 실화입니다.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부정행위에 가까운.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그것 때문에 그 팀의 팀 사장님도 쫓겨났고 포뮬러 1에서 금지됐고 말 그대로 반칙. 예. 그리고 그 영화니까 그랬던 기술 거네, 책임자까지도 사실은 방출돼서 포뮬러 1에서 금지됐고 이랬죠. 너는 일부러 그런 작전을 세운 거 아니냐? 예. 그럼 반칙이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브래드 피트가 했으니까 뭐. 또 타이어 얘기 나왔으니까 피트 스탑 때 네. 타이어를 빠르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잘 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20년 전까지만 해도 막 6초, 7초, 8초 막 이렇게 걸리던 적 있지 않았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초 이내. 예, 3초가 넘어가면 이제 느리다고 막 지금은 한 2.5초, 6초, 7초 요 정도가 이제 평균 정도? 제일 짧았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 2초였어요. 이거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휠건이라고 부르죠. 휠건. 예. 물론 이제 옛날에는 윙윙윙윙윙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예, 하나로. 한 번에 윙윙 끝. 예, 맞습니다. 그 테더라고 한 개가 딱 걸려 있어 가지고요. 넣었다가 백. 진짜 그 옛날 게 더 재밌었었는데. 지금은 그 윙윙윙윙윙 이거. 예,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오. 나스카나 F1이 아닌. 예, F1이 아닌.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날것의 레이스에 대한 동경이 아직 굉장히 있습니다. 포뮬러 1처럼 약간 좀 너무 자로잰 듯한 이런 거는 좀 싫어하는 경향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윌건도 이제 볼트도 네네 여러 개 유지하고 주유도 하고 중간에 네, 주유도 그냥 캔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핏 스톱 같은 경우는 포뮬러 1에서는 핏 크루들이 미케닉들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조립하고 고치는 사람들이 예. 직접 핏 스톱 상황에서 핏 크루로 활동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카나 뭐 인디 500 정도만 해도 핏 스톱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따로
따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뭐 미식축구 선수 이런 분들 등치 좋고 빠른 사람들, 순발력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포뮬러 1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메케닉들이 하고 또는 뭐 실제로 뭐 핏에서 청소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손 빠른 사람. 예. 박사님도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그냥 뭐 해보긴 했는데요. 그냥 뭐 장난삼아 해본 거고. 막 시키면 어떡해요? 저희는 안 시키죠. 저희는 그래요. 사람 모자란다고 닥터킴 와서 좀 바퀴 좀 그럴, 한번 갈아볼 그럴 수 있나?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럼 진짜 영화에서처럼 실수 한 번 하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럼 좀 막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분들도 있고요. 한번 실수해서 징계를 크게 받기도. 이거 휠건 놓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되게 코디네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차 만들고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 남으면 무조건 피스톱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기계처럼 무조건 3초 이내. 예,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 되게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피스톱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타이어를 잘못 갖고 나오는 경우. 같은 방향 타이어를 막 갖고 나오고. 그런 일이 생겨요? 예. 그리고 4개면 똑같은 세트여야 되는데 세트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게 프론트, 우측, 좌측 다 따로따로 준비해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컴파운드 3개는 맞는데 이 컴파운드 잘못 갖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소프트 4개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 미디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어이없는 것 같지만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름 다 써놓잖아요. 뭐 프론트, 레프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포뮬러 1이라는 게 되게 모든 것들이 막 시끄럽고 빠르고 계속 전쟁터죠. 헤드폰에서는 이놈 얘기하고 저놈 얘기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보기 때문에 약간 심리학에서 말하면 이제 커그니티브 오버로딩, 너무 많은 인지적인 장애망. 그렇죠. 그런 이제 과부하가 생기니까 드라이버들도 어떨 때는 뭐 버튼 조작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핏크루들도 이제 잘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실제로 보면 포뮬러 1에서 팀 라디오를 이렇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버하고 엔지니어하고 막 다른 소리 할 때도 있고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막 진동과 굉음 속에서 그 뭐 ABC 이거도 뭐 그러다고 해서 뭐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럴 수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팀에서는 그 코드화해서 계속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버들은 잘 안 듣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하고 짜증 부린다면서요. 짜증 부리고 말 그만 시키라고. 예,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제일 좋은데 긴급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정신줄을 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니 그 아까 그 패들이라고 하네? 핸들? 예, 패들. 그러니까 뭐 거의 요만한 거 이제 이런 거 자기 거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앉아서 운전할 때 딱 끼고 자기 거 쓰고. 예. 엄청 복잡하던데 여기 책에도 그 그림을 띄워주셨더라고요. 134페이지에 있구나. 그거를 근데 그 수많은 버튼을 물론 이제 이 드라이버의 맞춤형으로 따로 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장갑 낀 상태에서 뭐 200km, 300km를 달리면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저희도 훈련을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뭐 저희도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받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드라이버가 운전 중에 사용하는 버튼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사용하는 건 사실 한 3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6개, 7개 그리고 뭐 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버튼들 뭐 그다음에 물 마시는 빨대 버튼이라든지 빨대 버튼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이제 긴급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가령 후진 기어 같은 경우 드라이버들 잘 모릅니다. 후진 기어? 그 포뮬러 1에 후진 기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이제 구석 같은 데서 스턱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후진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들이 후진 기어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당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뭐 디퍼런셜이라 그래서 양쪽 뒷바퀴에 그 힘 배분을 하는 장치, 그다음에 브레이크의 강도를 앞뒤 이렇게 조절하는 브레이크 밸런스라고 하는 이런 거 장치들, 그다음에 엔진의 엔진 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핸들이 있는 버튼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버튼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엔진 맵도 사실은 뭐 이제 바꿀 수 없게 해놨고 그래서 사실 많이 쓰는 건 이제 브레이크 밸런스 버튼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브레이크 밸런스가 앞에 브레이크를 더 세게 할 건지 뒤에 브레이크를 더 세게 할 건지 코너에 따라서 그 곡률에 따라서 또는 그 그립 접지력의 배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 드라이버가 잘 아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브레이크 밸런스 버튼을 잘못 알고 반대로 버튼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더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더 밀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레이스 엔지니어한테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따구로 만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가 잘못 누르고.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데이터상에서 봤을 땐 네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들도 그쵸, 그 순간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아니 그럼 자주 그냥 합니다. 발로 조금 더 세게 누르고 밟고 근데 하면 안 그런 됩니까? 그 보통 브레이크는 포뮬러 1에서는 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파셜 브레이크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세게 밟습니다. 기본이. 예. 왜냐하면 거의 가속, 그러니까 한 뭐 시속 직선에서는 한 330에서 400까지, 340km까지 가다가 갑자기 멈출 때는 한 시속 100km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브레이크를 기본이 풀 브레이크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는 그냥 뚝 떨어집니다. 디지털 형식. 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아까 그 엔진 이야기할 때 저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보통 우리는 이제 배기량이 크면 좋은 차, 네. 큰 차, 파워풀한 차로 생각을 하는데 포뮬러 1 차량 배기량이 1600cc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요 정도면 아반떼급 아닙니까? 아반떼 사이즈는 엔진. 근데 배기량만 놓고 보면 아반떼급인데 네. 어떻게 그게 한 340km까지 나가느냐? 그게 사실은 터보의 마술이죠. 터보 터보의 차지드 엔진의 마술입니다. 그 터보 엔진은 보통 지금 상용차도 보시면 대부분 다 요새는 터보를 다 장착을 하고 있고요. 네. 터보 장치가 없으면 지금 이제 환경 규제에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흡기 엔진으로는 이 탄소 배출이 너무 많기 매연이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와요. 원하는 마력수를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뭐 터보차지 엔진은 거의 표준이 됐고요. 내연 기관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뮬러 1 엔진도 터보 차지드 엔진이기 때문에 한 700마력 정도를 그 작은 실린더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1600cc인데 700마력. 어마어마하네요. 그또 그 엔진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한 300마력 정도가 지금 전기 모터. 전기의 힘으로. 예, 그래서 한 1000마력에서 한 1100마력 사이.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배기량으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더해져서 700마력. 예전에는 자연흡기 엔진하고 터보 엔진하고 같이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어떤 과급 엔진, 그러니까 엔진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주입을 해서 출력을 높이는 엔진은 사실은 194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보 차지드 엔진은 1970년대 말에 아마 처음으로 포뮬러 1에 사용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슈퍼차저라 그래서 기계식으로 강제로 바람을 더 넣는 그런 엔진들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급 엔진들은 사실 크기는 1.5리터, 1.6리터에서 계속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실 포뮬러 1에서. 그런데 이제 자연흡기 엔진은 뭐 3리터, 4.5리터 이 정도 크기를 계속 사용을 했었고 4000cc. 예. 근데 터보 엔진은 이제 1.6리터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 2014년부터 이제 표준화한 거죠. 이제 자연흡기 엔진은 그만 써. 그리고 이제 터보 차지드 엔진만. 그 F1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가지수가 혹시 몇 개나 돼요? 가지수는 제가 보기엔 세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사실 좀 의미가 없는데 그 가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양산 차량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막 몇만 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각자 뭐 펼쳐놓고 세보진 않아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보통 그냥 단위로 보면 그냥 알파벳으로 쭉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그 뭉뚱그려지는 그 컴포넌트의 수는 대략 나오거든요. A 하면은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파츠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앞날개, 뒷날개 이런 껍데기들, 이런 공기 역학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부품 이제 한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B 하면 뭐 브레이크 계통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 대략 가지수 정도만 그냥 파악할 수 큰 있다. 그룹들은 이제 대략 이제 어느 정도의 그룹 파트 그룹이 있는지. 근데 그 세분화된 개수는 사실은 저도 또 그게 부품 하나하나 다 정해진 네. 협회에서 정해 놓은 것만 써야 한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품 자체를 팀마다 깎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된 부품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약간 자율성이 있는. 네, 그래서 표준화된 부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 안전 기준으로 한 것들은 표준화돼 있어서 반드시 외부 공급업체, 지정된 공급업체 것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 관련된 것들. 그래서 안전 관련된 것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료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포뮬러 1 차량 차체를 제작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것 사실 안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 물성의 재질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 초고강도, 너무 강력한 것들, 그런 것들 사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 다른 드라이버들 손상을 다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약 사항들을 지키기만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의 형태라든가 부품의 모양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옆날개를 이렇게 꿀렁꿀렁 파도 모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예. 그건 영화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게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막 그 비기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적 상상력
물론 그렇지만 뭐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 F1 엔지니어 김남호 박사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F1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죠. 아직 느끼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을까요? 예, 훨씬 나아졌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인기가 없는 이유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뭐 VOD도 네, 중계하고 예, 중계도 하고 뭐 접할 기회는 많아졌고 팬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 또 점점 많아질 테고. 예, 그리고 일단 막상 또 접하고 즐기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술 관련된 것들도 있어서 서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뭐 지적인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아, 그러니까 지적인 허영심도 그렇고 예. 머니 게임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 기술의 또 끝판왕이기도 하고. 예, 기술의 끝판왕인 건 저는 사실은 항상 부인을 하는데요. 오. 포뮬러 1은 기술의 경쟁의 장이지 첨단 기술의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그다지 많이 접목된 건 없고요. 단지 어떻게 보면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도 보니까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좀 있을 거예요. 거부감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머신이냐 카냐. 이건 무조건 머신으로 불러야 돼. 막 이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뮬러 1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차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반전인데? 예, 근데 단지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실제 경쟁의 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뭐 만들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우리나라 자체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지. 네, 만들 수는 있다. 만들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 그룹이 뭐 WRC, 그건 좀 랠리 가까운 거죠. 네. 그쪽에서는 또 성적도 내고 해요. 예. F1을 현대차 그룹이 도전하는 것 아니냐 가끔 한 번씩 루머는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진출할 때까지 계속 나오겠죠. 그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WRC잖아요. 예. 모터스포츠의 목적이 보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수히 마케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메르세데스가 사실은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의 자동차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술의 정수에 약간 이런 어떤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팀은 뭐 페라리가 제일 대표적인 회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WRC 같은 경우는 진짜 현대 자동차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랠리카에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요소가 아마 제가 보면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껍데기, 그다음에 실제 들어가는 그 샤시 구성 요소, 그리고 엔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분명하게 WRC에서 뛰고 있는 현대 i20N 버전은 껍데기는 100% 현대입니다. 엔진도 100% 현대입니다. 단지 차를 안전하게 구성하는 샤시와 랠리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의 컴포넌트들은 독일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는 현대차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튜닝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바꿔도 그 차는 그대로 그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진짜로 현대가 하는 모터스포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마케팅 요소도 중요하지만 현대는 거기에 제가 보면 방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포뮬러 1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통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목표를 하게 되면 사실 포뮬러 1에 진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포뮬러 1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샤시도 만들어야 돼요. 전통도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의 요소도 있겠지만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 회사들이 사실은 실패를 많이 거둡니다. 혼다, 토요타가 실패를 해. 다 해보려고. 다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포뮬러 1 전통을 만들고 싶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메르세데스도 지금 뭐 다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메인 스폰서거든요. 뭐 엔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폰서십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마케팅이 아닌 어떤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전통을 만들려면 포뮬러 1은 사실 진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기술 조합으로. 네. 그러니까 마케팅의 목적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죠. 포뮬러 1에. 다른 거 조합해. 네. 그러니까 그 혼다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부터 엔진을 공급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자체 팀을 운영하다가 그냥 다른 팀과 협업만 하다가 네.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공 뭐 제가 생각에 뭐 토요타는 모르겠지만 혼다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고요. 일단은 대단한 어떤 성과를 이룬 거죠. 엔진으로서도 성공을 했고 물론 포뮬러 1 팀으로서의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 다 만들어 놓은 차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혼다는 제가 보기엔 포뮬러 1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예. 토요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시즌만 뛰고 철수를 했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간 좀 스포츠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예,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철학의 차이인데 만약에 어쨌든 그러니까 마케팅에 방점을 둔다면 뭐 지금이라도 뚫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도 빌려서 쓰고 이런 허다하거든요. 아하. 남의 엔진을 그러니까 써다. 레드불이 저기 음료수 만드는 회사지 엔진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는 캐딜락도 샤시도 빌려다 쓰고 엔진도 빌려다 씁니다. 이름만 캐딜락. 이름만 캐딜락인 거죠. 홍보입니다. 레드불은 엔진 어디 거? 레드불은 이제 혼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르노의 엔진을 사용을 했다가요. 이제 혼다하고도 같이 협업을 했다가 지금은 혼다하고 같이 만든 자체 제작의 엔진인데 그냥 브랜딩만 레드불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포드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뒤집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엔진이 꼭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까? 제가 보기엔 자동차의 그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싶다면 엔진이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페라리도 엔진을 계속 제작하고 메르세데스도 뭐 영국에서 제작하지만 독일 이름,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이름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포드도 자기네들 이름으로 엔진을 제작한다고 선언을 했고, 뭐 혼다도 계속 엔진을 제작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F1 엔진이라는 게 결코 넘사벽인 것도 아니고, 뭐 레드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최상위권 성적 유지하고 있는데 엔진을 바꿔도 최상위권인 거 보면 그 바꿨다고 해서 뭐 진짜 치명적인 갈리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의 차이가 극명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첫 번째 목표는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없는 엔진은 사실 아무리 빨라도 사실 쓸모없는 엔진이고요. 파워 게임에서 승부가 갈리는 건 첫 번째가 내구성 게임입니다. 내구성에서 일단 버텨줄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주저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퍼진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명을 잘못하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김남호 박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F1의 첫 엔지니어자, F1에서 처음 은퇴한 전직 F1 엔지니어.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F1 엔지니어가 5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6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한 친분이 있는 분은 저랑 한 3분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은퇴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아쉽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업을 하시면 잘 되시면 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F1 대회가 개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예. 2010년에서 13년까지 흥행 쪽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 흥행 아쉬운 수준이 아니었죠. 사실 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이 어떻게 보면 뭐 스캔들 같은 건이었죠. 그게 잘 안 됐던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팬베이스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포뮬러 1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흥행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15년 전이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유치가 됐고, 두 번째는 입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목포에서도 없이 영암으로 들어가는 이 코스는 팀들이 굉장히 팀들조차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각 팀들에서도 불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데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리고 그 팀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일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힘들었다. 예. F1에 팬들이 있다고 하면 뭐 수도권이 중심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그리고 뭐 해외에서 오는 팬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입지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인천시에서 2026년 그 그랑프리 F1 그랑프리 투어를 유치한다고 이제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26년은 좀 시간적으로 불가능이죠.
26년은 불가능이고 27년은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7년을 하려고 해도 지금쯤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크게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약간 지지부진하지 아직은. 않는가 싶기도 한데요. 뭔가 유치하겠다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되게 어렵습니다. 뭐 왜냐하면 F1 관계자들을 뭐 인천 시험 만났다까지는 나오던데. 예, 그게 포뮬러 1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그런 비즈니스 역학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톱 레벨로 가면 그리고 이걸 유치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뭐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거 유치를 할 때 보면 네네네.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뒤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 정치 싸움, 정치 거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포뮬러 1도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권이라든가 이런 수익 사업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투명하게 어떻게 하는 이런 해서 딜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천시에서 어떤 포뮬러 1을 그랑프리 유치를 하려고 하는 딜이 있다면 이 포뮬러 1하고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서 어떤 매개체를 삼지 않으면 사실은 저로서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뭐 보도를 보면 그 태화홀딩스 이런 회사 뭐 거기 뭐 회장부 회장 뭐 이렇게 또 뛴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송도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거기 도심지 막아놓고 F1을 하면 잘 될까요? 저는 인천에서 하면 충분히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공항하고 가깝고요. 그다음에 한국 이제 위상이 달라져서 충분히 어떤 포뮬러 1 외적에 포뮬러 1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포뮬러 1 겸사겸사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코리안 그랑프리가 캘린더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아마 동아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요렇게 4개 엮어서 하는 아시아 투어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어를 같이 따라다니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천 뭐 서울이랑 또 가까워서 서울에 있는 팬들, 경기도권에 있는 팬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스트리트 서킷으로 지금 뭐 구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스트리트 서킷으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축제죠, 축제. 뭐 싱가포르 서킷 같은 것도 보시면 물론 뭐 소음이라든가 공해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해에 대한 우려는 저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게 아니고 사실 억측입니다. 공해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오히려 그걸 하게 되면 만약에 이벤트를 하게 되면 공해가 적어지죠. 도로 막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차도 못 다니게 하니까. 그리고 이 포뮬러 1 엔진은 굉장히 그린 엔진입니다. 친환경 엔진이요. 효율이 굉장히 좋고 친환경 엔진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포뮬러 1 엔진이 예전만큼 그렇게 소음이 높지 않습니다. 소리도 많이 좀 작아져요. 그리고 그 이벤트 때문에 사실은 뭐 모나코 서킷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세팡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명소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 웅장함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뮬러 1 레이스 서킷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 시즌이 되면 그 부분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포뮬러 1이 한국 인천에서 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제적으로 되게 좋은 효과라고. 이건 또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저는 외부자입니다. 이제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그 투어가 1년에 그 그랑프리가 몇 번 열리는 거죠? 전체 다? 지금 26개? 1년에 26번. 26개. 예.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2주에 한 번씩 거의 뭐 산술적으로. 예. 그럼 2주에 한 번씩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런 평균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그 자동차와 인원과 장비 맞습니다. 다 싣고 뭐 배로 실어요? 비행기로 실어요? 비행기로 실어야죠.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투어를 할 때는 트럭에다 싣고 다닙니다. 뭐 네덜란드, 독일, 그냥 육상으로 다니는 게 빨리. 프랑스. F1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렇죠. 농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엄청 힘들겠네요. 너무 힘들죠.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은 크루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그 시즌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2월부터 시작하죠. 2월부터 테스트부터 언제까지? 시작을 해야 되니까. 2월부터 언제까지? 2월부터 12월 초까지. 그럼 뭐 한두 달 쉬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그래서 그 방학이 있습니다. 포뮬러 1은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방학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2주 동안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2주. 2주 동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하면 이제 페널티를 받아요. 팀에서. 아니, 그러면 집에 가고 싶으면 그때 가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으면. 레이스가 끝나면 돌아옵니다. 팀 크루들이.
돌아오는데 네네네. 그 이제 다음 주에 또 떠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어디에서 만나? 이렇게 두바이에서 만나? 이렇게요? 아니 같이 이동합니다. 모든 팀은 다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중간에 엄마 보고 싶으면요? 뭐 못 오죠. 집에 올까요? 예, 못 갑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아, 못 갑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 생활을 그럼 김남호 박사님 아, 저는 이제 그 생활은 안 했고요. 저는 뭐 엔지니어 저는 이제 프론트라인 엔지니어는 아니고 이제 그 다음 후선. 예, 그래서 보통은 그 헤드쿼터에서 저희 컨트롤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상황하고 똑같이 실시간 데이터 다 주고받을 수 있고 모든 데이터 다 받을 수 있고 엔지니어들하고 다 소통할 수 있고 드라이버도 영국에 있으면서 어디 가 있는 팀들과 소통하면서 예, 그런 이제 주말에는 그렇게 하고요. 주중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차 개발을 해야 되는 거. 근데 현지를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이 없어도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집이 있을 필요가 없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예, 그리고 월급도 훨씬 많고. 그래요? 예, 근데 수당이 문제는 이제 많이 그분들은 1년에 한 물리적으로 한 4개월 정도를 외국에 나와 집에서 떠나서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거의 계산하면 4개월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 사실 가족을 빌드업하기가 되게 그래서 가족 생기면 그만둔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 아이 낳았어 하고 이제 막 그래서 레이스 엔지니어들은 보통 보면 첫 자식을 40대 이후에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느 정도 좀 사주에 역마살이 좀 있어야겠다. 아, 맞습니다. 역마살이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브래드 피트처럼. 예, 역마살 있어야죠. 야, 재밌습니다. 이 F1의 세계가 사실은 되게 심오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또 어렵기도 한 내용을 오늘 이제 김남호 대표님이 아주 쉽게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 F1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레이싱 이 F1 책도 많이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 레이스 포뮬러 1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학을 넣었고 두 번째 부분에 약간 실제 포뮬러 1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차에 어떤 짓을 하는지를 좀 실어놨고 세 번째 부분에 좀 말랑말랑한 일반 상식 같은 것들을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기에 제가 구성을 했는데 보통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그 기초 과학을 넣어놓으니까 한 10장 보시다가 이건 내 책이 아니냐고 덮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 또 다른 내용이 예, 있는데.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세 번째 부분부터 보시면 조금 더 입문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고 이게 뭐지 궁금하시면 이제 다시 첫 부분 돌아와서 중학교 시절의 과학을 떠올리시면서 이과생들은 지금 보셔도 괜찮고 이제 좀 학교를 떠나신 지 좀 기간이 되셨다면 중학교 수준의 수학과 과학 정도로 시작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중학 수준의 과학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중학 수준 과정. 근데 재미난 부분도 있습니다. 뭐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요. 뭐 그다음에 LG가 예전에 뭐 스포츠 이거 뭐 F1에 후원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오늘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재밌게 들었네요, 우리가. 한국인 1호 F1 엔지니어. 1호 퇴직 엔지니어. 또 1호 퇴직 엔지니어. 예. 로보로드의 김남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